아몬드 크롭 팟캐스트.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아내는 아몬드 클럽. 와. 안녕하세요. 바담 이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몬드 클럽의 꿀소리 임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또 4명 이렇게 만난 거는 또 오랜만에 조합. 맞아요. 지난번에는 다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울림이랑 거의 단독으로 둘이서 녹음을 했습니다. 배가 어찌나 아팠던지. 그래도 또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연말 연초에 얼굴을 또 보니까 좋고 다들 잘 지내셨지요? 네, 열심히 바쁘게 행사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느라 너무 바쁘실 것 같고. 네, 상을 많이 네. 받고 싶은데 박수만 치고 있습니다. 아쉽다. 시상식을 그치. 참여자로. 프로 참여로. 그러니까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제가 못 받은 게 대통령상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지원을 해야 이제 상을 뭐 평가를 해서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의미가 없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올해 실적을 가지고 내년에 대통령 표창 받으려고 그것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서 박수 쳐주고. 와,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표창 받는 그날 또 유튜브 한번 그러자. 저희 중계 한번 나갑시다. 카메라 중계. 들고 가겠습니다. 네네. 우리 소정님은요? 저는 지금 오는 길에 좀 많이 고생을 해서 아직은 체력이 좀 좀 딸렸어. 지금은 시동이 덜 걸렸고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다 보면 올라옵니다. 텐션이 또 올라와요. 네. 우리 저기 프로님도 워낙 뭐 요즘 바쁘시게 또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 방송 보고 들으셨다는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해주면서 그냥 수다 듣는 것 같은데 정보가 남더라. 그게 바로 우리의 컨셉이었다. 네, 저도 뭐 이래저래 뭐 좀 정신없이 지내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다행히도 진짜 감사하게도 컨디션이 좀 저는 많이 올라와가지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 정신력과 체력으로 어쨌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학기 저 이제 지금 아직 3학기째인데 학기 좀 끝나고 방학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대학원 첫 학기 해봤거든요. 네.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를 거의 진짜 수업 들으면서 한 10분에 한 1분 간격으로 했던 것 같아요. 10분에 한 번 간격으로. 그래서 저도 빨리 방학이 왔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저희 주제는 프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됐던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제 우리 세대의 분들 아니면 지금 막 신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이 드라마 PTSD 올까봐 못 보겠다. 이런 엄청난 그런 피드백들을 주고 있고 나눌 얘기가 많아요. 네. 일단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봤고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드라마를 안 본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일단 제가 그 드라마를 안 본 이유는 제목이 너무 저랑 안 맞았어요. 서울 자가 대기업 이거 두 개 다 저랑은 아무 아니었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고 원래 이게 원작이 네이버 웹툰이잖아요. 그래서 웹툰은 제가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보다가 이거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겠다 해서 안 봤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를 가지고 오신 걸 보면 그리고 이게 드라마로까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걸 보면은 단순히 그 제목에 나오는 그 키워드는 아마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제목이 모든 스토리를 정말 다 말해주고 있어요. 서울 자가에 사는 것과 대기업에 다니는 게 본인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71년생 한 남자가 이제 그 회사 생활 김 부장이 회사 생활을 하다가 타의에 의해 이제 퇴사를 하게 되는 그 다음부터 자신을 찾아가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신을 찾아간다는 얘기를 지금 딱 듣는 순간 그래서 의미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꿀소리님은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볼 드라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워딩에서 보여지는 뭐 자가, 대기업 뭐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진짜 자아를 찾아가고 맞아요.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자가와 대기업이 자신의 모든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내 배우자의 직업이 나의 모든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 내 젊음과 미모 또 누군가는 자식이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 모두가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은 작품이었네요. 네. 보셨어요? 제일 좀 그때 공감할 만한 또 남자분이시고 저는 이제 본 방송을 다 챙겨봤는데 오. 마지막까지 뭐 넷플릭스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 때도 있고 이 정도로 인기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평범하진 않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근데 뭐 유퀴즈에도 나오고 근데 명세빈 배우님이 그렇게 나온 게 되게 좋았었고 일단은 뭐 유승용 배우님도 제가 원래 좋아했던 배우여서 봤는데 저는 사실 저야말로 대기업이랑 아예 관계가 없고 직장 생활도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게 그 김낙수 그분과 좀 약간 비슷한 비슷하다?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감정이입하면서 또 힐링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입한 게 이제 가족을 향한 그 책임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장인데 임원으로 승진하지 않으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밑에 애들한테 완전 개꼰대야. 그래서 밑에 애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알아. 눈치껏.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나는 이 회사에 30년간 영업맨으로 정말 성과를 발휘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오는 그 갈등들이 엄청난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고 싶냐면 나의 사회적 가면, 나의 페르소나? 그게 뭘까?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회적 가면에 내가 어느 정도 전복되느냐, 휩싸이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예피디는 저는 어때요? 사실 그거 보면서 제가 안 그래도 저희 팀원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고길동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고길동을 이해한다는 것처럼 김 부장이 저도 이제 부장급의 이렇게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의 행동들이 사실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의 20대 때의 그 시기의 김 부장님을 떠올려 봤거든요. 이 부장님인데 정말 멍부였어요. 멍부라 하면 좀 죄송하지만 멍청한데 부지런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제일 피곤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네, 멍부였는데 좀 되게 힘들었는데 그 시기에 그분은 인생에서 참 힘드셨던 시기였겠다. 그리고 저는 그 시기에 되게 할 말을 다 하던 막 주임 계장급이어가지고 참 저 어린 그 딸내미가 이렇게 나름 할 말도 계속하면 정말 나라는 또 캐릭터도 참 피곤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 내가 만약에 반대로 지금 이제 정 부장의 입장에서 나 같은 캐릭터의 어떤 사람들을 또 만나면 참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때 그 이 부장의 그 행동과 패턴이 물론 잘 됐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해는 좀 되더라고. 그냥 짠함으로 이해가 돼요. 그냥. 근데 지금 멍부라는 얘기가 저도 옛날에는 왜 진짜 멍청한데 왜 부지런해? 주변의 사람 피곤해. 아까 말한 것처럼 얘기를 던졌는데 쉽게 지금 다시 갑자기 든 생각은 그분이 그때 할 수 있는 건 부지런함밖에 없었겠구나. 최선을 다했던 거야. 근데 그게 우리가 보기엔 멍청해 보이는 그렇지. 건데 사실 그분은 하던 대로 아니면 내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시대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그러나 뭔가 해야겠어. 월급 루팡이 되기는 싫어. 맞아. 그러니까 뭔가 했었던. 네. 근데 김부장회 같은 경우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그 전무가 불러서 그래요. 너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일을 하고 있는 흉내를 내는 거야 라고 했나? 그 말에 이 사람이 완전히 상처를 받아요. 완전 무너지겠다 그 말은. 정말 무너지겠다. 왜 무너질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또래 그리고 우리도 비슷하겠지만 일이라는 게 요즘 사회 어린들한테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나이대 남자라면은 자신의 자아를 차지하는 대부분이 일이었을 텐데.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자기를 부정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맞아. 또 대기업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랄까 트로피 같은 건데 그걸 내가 30년 동안 이어왔다는 거는 이 사람 거기에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었을 텐데 근데 맞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장이면 이제 임원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그 어떤 한 단계의 정점인데 거기서 그 소리를 들었으면 그냥 나 그치. 자신이 부정당한 그렇지. 거였겠네요. 사실 그 시대의 김 부장님들은 리더십을 배워본 적도 또 좋은 리더십을 보고 배운 적도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됐었고 좋은 능력까지도 발휘가 되었어야 됐기 때문에 참 김 부장으로 살아남기 쉽지 않았겠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느꼈던 게 뭐냐면 세상이 지금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것 때문에 거의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뭐 AI니 뭐니 막 지금 최근 1, 2년, 2, 3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니까 전 드라마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같은 드라마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한 4, 5년 전에 봤을 때는 고사홍이라는 그 캐릭터가 그냥 되게 독야청청하는 그 꼿꼿한 양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드라마 보는 내내 정말 너무 괴로웠던 게 시절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이어나가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뭐가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믿어왔던 내가 살아왔던 이 근간이 다 흔들리는 시대를 그 시대를 살던 모든 사람들이 겪었고 특히 고사홍 같은 사람은 내가 믿어왔던 그 반상의 법칙이라던가 이런 게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그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맞네. 될 거고 지금 이 부장님도 30년 직장 생활했으면 1980년대 뭐 90년대 회사 분위기 어땠는지 우리가 알고는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변화 오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어렵고 괴롭다는 거를 제가 최근에 느꼈어요. 맞아요. 그게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71년생인데 저희 남편이 73년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류의 인간들을 좀 아는데 이분들이 이제 IMF 때 졸업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고 김 부장처럼 대기업에 취업했다 장난 아닌 거야. 그 자부심 뿜뿜이 IMF 때인데 그랬겠다. 그리고 그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분들은 뭐냐 위에 상사는 정말 주우림을 다해 모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밑에 얘같이 싸가지 없는 애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지금 20대들이 완전 다른 세대에 산 아예 친구들이 달라요. 신인류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정말 완전히 꼰대 정도도 아닌 엄청난 그 비난과 거리감을 느끼고 근데 또 위에 선배들은 건강해 안 나가 예전 같았으면 이 사람들이 어른으로 대접을 받았을 텐데 위에 선배들이 너무 다 건강하고 정년 연장하고 막 저렇게 있으니까 리더도 못 돼.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지금 70년대 초반생들의 박탈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80년대 초반생 대표님은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길게 안 했으니까 더더욱이 네. 모를 것 같은데. 근데 직장 생활을 안 해보고 어떻게 사업할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 연구하셨고 근데 공부하셨으니까.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예, 회사를 안 다녔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죠. 모르니까 용감한 걸 수도 그러니까. 있고 뭐 연구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연구실도 회사랑 비슷해요. 맞아요. 되게 위기 질서 다 돼 있고. 아, 더 네. 심해요. 아니 네. 우리 4명만 모여도 사실 여기서도 위계질서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누가 위야? 빨리 지금 서류 정리해. 나 당신이- 이거 뭐 예민해? 당신 제일 누나 그래요?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야? 왜 그래요? 아, 그렇지. 아니, 연구실이 그리고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위계질서 있고 권위가 있잖아요. 연구실은 대놓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냥 진짜 그 조조소라는 얘기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중소기업을 되게 안 좋은 표현으로 조소기업이라는 말을 써요, 사람들이. 아. 근데 그걸 아득히 뛰어넘어요. 저는 중소기업도 다녀봤잖아요. 근데 그 연구실은 교수 한 사람이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집단이고, 하여튼 뭐 그런 곳이 엄청난 곳이에요. 아, 거기서 그렇구나. 오는 그 감정들을 아마 이 드라마를 보면서 증폭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회적 가면, 지금 제일 나에게 무거운 사회적 가면은 뭐예요, 예피디는? 사회적 가면이라는 게 정확한 그러니까 정의가 뭔 거죠? 이런 거죠. 내가 나의 본연의 모습보다는 사회에서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조직 생활을 그만뒀기 때문에 사실 좀 자유인으로 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사회적 가면일 수 있는 거야. 나 사실 내 욕구에 더 충실하고 싶고 제가 결혼하고 꿈에 그렇게 바람피는 꿈을 많이 꿨거든요. 그렇게 멋있는 남자들하고 그렇게 꿈에서 딴짓을 한다? 난 이해돼요. 그렇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딴짓을 해. 그 이제 좀 진도를 빼려고 해. 그럼 있잖아요. 어느 구석에 우리 애들 2명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늘.
꿈에서 꿈에서. 아, 이분은 꿈에서. 근데 꿈에선 좀 현실이 도와주지 아니야. 애들이. 아니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꿈에서 도와주지, 엄마를. 도와주지.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엄청난 그 사회적 가면인 거죠. 내가 엄마로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사회적 가면일 수 있겠죠. 저는 딱히 사회적 가면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엄마가 일단 아니고 한 남자의 뭐 딱 고정화된 뭐 그것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니고 뭐 물론 이제 어떤 회사나 어떤 제가 하는 뭐 일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은 하겠는데 이게 사회적 가면이 사실 잘 모르겠어. 이거 왜냐면 얘하고 나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렇고 하고 싶은 거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런지 전 가면이 이 둘은 없는 것 있다. 같아요. 정반대예요. 저는. 그런지 아, 있지. 진짜? 우리 수정님은 있지. 저는 왜냐면은 이제 원래 제 모습대로라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저는 그 언제나 내가 그리고 저는 영업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랑 정반대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어디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되게 막 의외라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이랑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하고 마주할 때 하는 모습이 저는 진짜 정반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회성이랑 에너지를 다 끌어내가지고.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갭이 너무 크니까 그게 또 이제 이 불건강한 정신을 만드는 이유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근데 현대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합한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 페르소나가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내가 선택의 문제인 거죠. 내가 나 자신으로 살면서 사회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밀려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남들만큼 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쥐어짤 것인가.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지금 선택해서 살고 있는 거고, 근데 오늘 주제에 얘기한 것처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는 솔직히 지금 모르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사는 게.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소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맞아요. 다수예요. 분명히 저처럼 진짜 쥐어짜가면서 애써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훨씬 거예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막 시험찍어부터 따박따박 아니야. 얘기하고. 나도 되게 힘들게 쥐어짜면서 일은 해. 그게 사회적인 가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누구보다 쥐어짜고 해야 되는데 아까 진짜 전형적인 나는 영업할 스타일도 아니고 사람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업무를 맡게 되니까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대표님이야말로 진짜 사회적 가면이 있지. 있을까? 대표니까. 아 근데 이게 그 쥐어짜서 한다고 하는데 그 캐릭터를 바꿔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캐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좋게 말하면? 근데 거기에서 오는 불일치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하잖아요. 아 그래요?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면은 너무 그렇죠. 좋을 텐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감각이 조금 떨어져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즐겁게 자기 모습 그대로 사업은 하지만 대표기 때문에 그렇죠, 많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회사가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해야 되고. 그건 좀 클 것 그리고 그런 게 또 김 부장 거기서 그렇죠. 좀 제가 많이 그 동변 상련 느꼈던 거고. 뭐 그렇죠. 여기 어린 대표님들도 이제 또 저를 바라보는 게 있는데 이 대표님은 뭐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하는 제가 것도 있고 주기적으로 저를 체크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모아요. 제가 사람을 모아요. 네, 사람을 모아서 연락을 하잖아. 그럼 와. 예전에는 10명이 왔어. 이번에는 많이 못 왔어. 이번엔 많이 못 왔어. 그러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정말요? 이제 그게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불렀을 때 분명히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오거든요,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지난주에 못 갔습니다.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많이 왔어요. 다행히 그래요? 많이 오고 다행이네. 했는데 평균은 항상 하는데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조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전례 흔들어요. 제가 아니 요즘 투자를 더 받아야 되겠다. 투자를 더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지. 근데 이거는 되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걸로 나의 값어치, 내 개인의 값어치를 매긴다면 안 되지만 사업가로서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활용 가치가 있고 우리 기업에 뭔가 자기들한테 떨어질 게 있다고 생각하면 물론 그 전제는 대표님이 인간적으로 좋기 때문이지만 와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지표로 삼는
참는다는 건 사실 사업이 망하는 이유가 지주제를 몰라가지고 망하는데 되게 대단하네요. 너무 아니, 대단한 근데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대표님을 알아서 약간 뭐 얘기해드릴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20대의 젊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정말 많은 연결고리들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아, 봐요. 그럼요. 진짜, 절대 아니죠. 굉장히 그 20대 그 CEO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대표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고마워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좀 딱 중간인 것 같거든요. 제가 어린 대표, 좀 많이 어린 대표님들, 그다음에 조금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젊게 하시는 대표님들, 저 딱 중간이어서 그렇겠다. 저를 많이 좀 좋아들 하시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좀 더 여기 이쪽 올드 쪽이 더 조금 슬프지만 올드 쪽이 좀 더 저를 가깝다.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제가 AI 쪽을 하니까 요즘에는 AI 빠지면 좀 힘들거든요. 없죠.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협력해서 AI 쪽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정보도 얻고 해서 많이 이뻐해 주셔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든 선배님들과 있을 때와 어린 사업가들하고 있을 때하고 또 이제 다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회적 가면인데 사회적 가면이 나쁜 게 아니라요. 사회적 가면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못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너무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때부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본인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김 부장이 그 드라마에서 그걸 벗어날 수 있었던 가면을 완벽하게 벗었던 그 계기가 뭐냐면 본인이 일했던 회사에 세차 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요. 지원을 해서. 맞아. 이게 그 본인에게는 굉장히 나의 그 대기업 김 부장으로서의 페르소나를 벗어내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경쟁자이자 새까맣게 어렸던 후배, 거기는 전문대 출신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 부장 입장에서 김 부장은 거기서 이제 청균관대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맞아요. 추측하더라고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근데 전문대 출신이야? 저런 친구가 나랑 경쟁자야? 사실 속으로 무시한 게 있었는데 결국은 조직 논리에서 이 친구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상무가 되면 이 친구 차를 자기가 닦아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결국은 상무를 못 따라.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술에 취해 괴로워하니까 그 친구를 차를 대리운전을 해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 근데 좀 은근 기대했었다. 네 차 닦기를. 그럼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속 시원할 것 같다더라. 그래서 저 사람 진짜 자유해졌구나. 그래서 그 나만의 뭔가의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어야 그러니까 새가 알을 깨야 나간다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각자에게 그런 있을 것 같아요. 게 있을까요? 뭔가 이거는 내가 좀 이렇게 하고 나니 사실 좀 속이 편하더라. 그런 거 있어요? 꼭 김 부장처럼 뭔가 크게 퇴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죠. 각자의 그 일상 뭐 인생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조금 전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산다는 게 어른으로 산다는 거에서 저는 일이나 직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벌이 이상의 어떤 가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내 인생을 바쳐가지고 내가 되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못 찾았어요. 그냥 최근에 느꼈던 건 뭐냐면 나는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취지가 안 돼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누워져 있다가 저는 그 공황장애 때문에 한번 일을 그만뒀었으니까 그러고 1년 반 정도 쉬고 있으면서 서류는 넣으면 다 떨어지고 하다가 이제 아는 분이 여기서 일해볼래라고 하셔가지고 이번 직장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뭔가 이 일이라는 게 저한테는 하나의 짐이고 어떤 버든이기만 하고 내가 이거를 정말 뭔가 열성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겠노라고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랫동안 그 이순재 선생님을 존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순재 선생님도 그렇고 배우분도 그렇고 그 강철원 사육사님도 그렇고 자기 일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내 모든 걸 바쳐서 하는 분들을 저는 되게 존경을 해요. 근데 장인이죠. 네,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는 사회적 페르소나에 대해서 내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 그거가 지금 저는 여전히 고민이에요. 지금 내가 나이가 굉장히 많고
조만간 조금 지나면 직장인으로서는 은퇴해야 될 나이까지도 오는데 나는 아직도 이거를 내가 방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그게 사실은 저는 지금 가장 저의 큰 질문이에요. 근데 소정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 부장은 또 한편으로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생을 넣었으니까. 어쨌든 갈았잖아. 대기업이라는 어떤 틀 안에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추면서 갈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었던 달리는 거잖아요. 동안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지점은 이거예요. 김 부장이 이제 자기도 이 일이 좋고 행복해서 달렸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 아들과의 대화에서 깨달아요. 아들과 아내와의 대화에서 깨달아요. 너 진짜 사실 왜 그렇게 달린 거야? 아들도 아빠 그거 나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나 위해서 했다는 거 알아 얘도. 근데 아빠의 또 다른 무언가 그 허황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거칠해. 그러니까 페르소나 때문에 달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김 부장이 자기의 이렇게 지금 현실과 김 부장 슈트 입은 김 부장이 김 맞아. 부장한테 얘기해. 너 왜 그렇게 임원이 되고 싶냐? 거기서 이 사람 벗어나는 거거든요. 지금도 계속 우리 김 부장 하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김낙수가 아니고 맞아요. 김 부장이라고 계속 그러네. 얘기를 하네. 그래, 그 낙수가 김 부장한테 물어보죠. 그리고 그걸 거치고 나서 낙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낙수로는 안 살았구나. 맞아요. 어떠세요, 대표님은? 근데 그 중간에 또 이제 형과의 또 그런 관계도 있었고 친형의 열등감 그런 것도 좀 재밌게 풀어냈던 것 같고. 맞아. 그 열등감이 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서울 자가와 대기업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근데 사실 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시사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까지 휩싸일 문제가 아닌데 그게 에너지가 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에너지 때문에 결국은 달려왔던 것도 맞지만 지치게 된 것도 맞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내가 이걸 좋아하든 뭐 힘들어하든 애를 쓰는 그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애를 씀의 어떤 환경에 있다가 약간 한 발자국 조금 뒤로 빠져서 내 삶을 조망해보는 시간, 힘,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행위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좀 들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네. 제가 홍콩을 갔다 왔거든요, 최근에. 홍콩에 약간 그런 흥망성쇠가 다 있잖아요. 홍콩이 도시란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그 1일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전시회 다 끝나고 하루는 정도는 나를 위해서 쓰자 해가지고 1일 투어를 밤 투어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건너가는 그 유람선 같은 게 있어요. 거기 타서 이제 가이드님이 영혼봉색의 박영정을 틀어주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 그 김 부장도 생각나고 막 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갑자기 그 바다 보면서. 어떤 마음 때문일까요? 그냥 약간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난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지금. 맞아 그런 식이. 그 홍콩이 약간 그런 걸 되게 홍콩이 못 살았던 곳에서 만나서 제일 잘 된 대로 하는 게 그 관광 코스였어요. 그렇게 다 보여주고 싶었다 자기 관광 가이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가끔 약간 뭐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인생에서 조금 힘들었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이제 뭐 어떤 이슈 때문에 잠깐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한 7개월 정도 살았던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되게 조금 멀리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해서 가끔 그 네이버 지도로 그 찾아봐요. 그 도로 그 풍경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때 다녔던 초등학교, 그때 옛날에 살았던 집, 그때 되게 조망해보면 내가 살았던 나의 옛날 집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나의 지금 되게 바쁜 일상을 한 발자국 좀 떨어서서 내 인생 크게 조금 조망해보는 그런 시간들은 그게 뭐 여행을
통해서든 아까 홍콩에서 정말 그런 뭐 그 풍광을 보면서든 그렇게 크게 조금 조망해보는 시간들은 내 정신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구나. 그 작업을 김 부장이 평소에 했다면 저렇게까지 성장통을 안 겪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30년치를 일시불로 그러니까요. 갚아야 그렇지.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처럼 내가 일 때문에 갔지만 내가 하루는 날 위해 쓸 거야. 그 사실 결단이거든요. 그 작업을 하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살았던 데를 네이버로 찾아봐. 그러면서 날 좀 환기시켜. 이 작업을 하면 당연히 페르소나는 있지만 그게 나를 이렇게 거기에만 몰입하지 않아요. 김 부장 그걸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애들 졸업식도 안 갔어. 애들 졸업식은 안 갔는데 위에 선배 애 졸업식은 쫓아다닌 거야. 그 승진을 위해. 근데 결국 아이도 아빠 그거 나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은 누리는 것만 내 거라는 거예요. 누리지 않으면 내 게 아니래. 서울 자가에 있으면 뭐해. 그 자가에 살면서 본인이 그 가정 안에서 자기 가족들과 정말 스위트홈을 만들어야 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시다.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 작업을 한 것 같고 또 하나의 김 부장의 변곡점의 시작은 정신과 진료를 맞아. 어땠어요? 정신과 가야겠다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고? 아니 홍콩에서? 그건 아니고 그냥 정신과 가서 상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근데 요즘 제가 영어 과외를 매일 1시간씩 해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영어 선생님한테 제 심리를 다 얘기해요. 못하는 영어로 할 때도 좋은 있고 방법이다, 한국말로도 그것도. 하면서 그 영어 선생님한테 항상 제가 죄송하다고 해요. 왜 내가 강사님이 쓰레기통도 아닌데 내 그 감정을 다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럼 it's okay 뭐 하면서 되게 또 쿨하게 받아주셔서 뭐 나 지금 돈 없어 회사 돈 없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도 막 편하게 하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 영어 수업이 끝나면 영어 실력은 둘째치고 되게 편해져요. 근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게 또 우리가 잘 못하는 외국어로 얘기하면은 이게 한번 걸러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할 때보다 그분도 듣기에는 한번 이제 그 버퍼를 거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분도 아마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고 또 본드님은 본드님 스스로의 두 가지의 어떤 그치. 그걸 다 달성하는.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욕을 막 이렇게 욕하는데 이거 영어로는 I'm so sad. 얼른. 그러네. 그렇게만 되잖아. 맞아요. 한국말 하면 막 아니, 주어 동사 목적어 맞춰서 그래서 말하거든요. 국제 커플은 싸움이 크게 안 된다잖아요, 진짜로.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각자의 그 방법을 지금 찾고 계시고 어때요, 우리 소정님은 그런 그러니까 정신과 진료를 또 계속 받으시니까. 저 병원 못 간 지 1년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근데 자의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타의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바빠서? 건강상,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이걸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상담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담은 제가 안 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그때 뭔가 막는 이유가 있을 텐데 잘 모르겠지만 이유는 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오라고 해도 아니 왜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하냐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게 아닌데. 근데 지금도 그래요? 나는 주변에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요? 제 또래도 그래요. 여전히.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아빠 또래라고 본다면 우리 아빠한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빠까지는 아니야. 내 남편이라고. 아빠보다 조금 어린 그러니까 많이 어린. 삼촌 뭐 큰 삼촌 이를테면 작은 삼촌. 작은 삼촌 미안합니다. 근데 작은 삼촌한테 병원을 가라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좀 뭐야 나한테 왜 병원 가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은 들어. 그걸 실패자로 나를 바라본다는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사실 그건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나이 이제 또래 한 40대 그래도 중반 후반까지는 그래도 가는 게 좀 자유로워진 것 같고 더 아랫세대는 더 이제 자유롭게 이제 넘나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50대 조금 위에는 굳이 가야 돼? 뭐 한잔하고 말지 뭐 약간 요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흔치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그 정신과 진료를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김 부장이 자기를 직면하게 됐고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좀 메타인지도 됐고 또 하나 이분이 다시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었던 건 사실 옆에 있는 아내 때문이었어요. 아내를 정말 중요한. 네. 너무 잘 만났죠. 근데 다들 저건 진짜 개뻥이다. 저런 아내는 세상에 없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내가 회사 딱 적고 왔어. 아니 근데 아내가 김 부장처럼 하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김 부장님이도 사실 거기서는 되게 바람직한 남편을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이죠. 맞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뭐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잘하려고 했지만 사기 당한 것도 있지만 결국엔 그걸 또 뭐 잘 아내랑 슬기롭게 해결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 내가 못하는 부분이 또 김 부장이 갖고 있어서 저런 부분은 또 배워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 또 그게 드라마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유니콘 같은 사람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 내 남편한테 내가 저런 아내가 되어주는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모가 명세빈이면서 그런 부인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너무 많이 바라시는 거. 아니야. 외모가 명세빈이고 그런 부인이 있는데 대표님이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되게 명확한 얘기입니다. 명확한 얘기인데 아니 근데 사실은 아까 대표님이 되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두 팔 벌려 수고했다 김 부장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김 부장이 수고했기 그래, 때문이에요. 맞아. 달려온 거 그게 아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가끔 김 부장의 언어나 행동이 너무 촌스럽고 거칠고 너무 가부장적이어서 아들이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결국은 아내가 끝까지 믿어줬고 함께 그 문제를 한 팀이 돼서 맞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가족의 울타리가 1차원적으로 너무 중요하구나. 맞아요. 근데 뭐 꼭 가족이 아니어도 내가 주변에 있는 맞아. 친구나 누군가가 정말 그렇게 그 편이 되어준다면 편이 되어주고 근데 물론 이제 친구나 주변 지인들은 그 짐을 나눠주진 한계가 않죠. 있지. 그거는 맞아요. 근데 가족은 공동체니까 이제 짐을 나눠준다는 입장에서 사실 이 가족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분의 회복 이유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중독 환자들 같은 경우도 정신과 선생님들이 가족 치료를 되게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서 가족을 바꾸면 맞아. 절대 의사는 이 중독 환자를 치료 못 하는데 가족을 치료하고 나면 이 중독 환자가 그걸 끊는데요. 관계가 그 안에서 회복되니까. 그래서 참 가족의 몫이 맞아요. 중요하다.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예요. 나이 들어봐라. 그래도 피부치가 제일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부치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물론 많아요.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가족의 울타리를 참 긍정적으로 잘 만드는 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김 부장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 우리 모두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지만 그 사회적 가면보다 중요한 거는 그 가면 안에 있는 나라는 걸 잊지 마시고 또 아까 김 부장이 이렇게 극복했던 그 변곡점들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서 내 삶에 좀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다. 내가 도저히 이건 자존심 상 안 될 맞아. 것 같은 건데 한번 해보고 정신과 진료 받아보고 그리고 가족에게 이야기해보고 그런 일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문드 클럽에서 요즘에 또 정신건강 관련돼서 또 많이 다루게 되네요. 아, 너무 제일 중요한 중요하기도 하고 이슈니까요. 건강과 네. 제일 직결돼 있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